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모의평가 정신세계에 대해서 프로이드와 융의 견해 비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의 분트는 지금 19세기 분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 심리학을 주창하였다. 이때 의식이란 지금 개념이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을 의미한다. 의식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네. 그러나 프로이드, 지금 주된 사람이 나왔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지금 분트라는 사람은 의식을 얘기한 거야. 근데 프로이드는 이 의식에다가 뭘 추가한 거야? 그쵸, 무의식의 세계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이에 그는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보았고,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이걸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분트란 사람은 의식을 얘기했는데, 프로이드는 의식 플러스 뭐까지? 무의식까지 있고, 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걸 뭐라고 했다?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9세기의 분트, 의식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 거고, 프로이드는 이 의식의 세계에 더해서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부분을 포함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얘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2문단으로 가볼게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지금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제가 수업 때도 자주 얘기하는데, 뭐뭐은는, 뭐뭐란, 뭐뭐에 의하면, 뭐뭐는 뭐뭐라고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주장이라든지 개념을 할 때,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거니까. 그럼 여기부터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위에서 정신분석을 얘기했잖아. 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 중에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렇게가 의식이야. 지금 이게 테두리야. 그러니까 보시면 의식이라는 건, 제가 의식을 만약에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이 의식이라는 게 있어. 의식을 제가 주황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의식은 여기만 해당하는 거야. 이 동그라미 원 중에 요거밖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이라는 건 빙산의 일각,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무의식이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보여준대. 우리가 무의식을 표현을 하자면 지금 여기부터 해서 이 전체가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원 중에 무의식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정신세계의 대부분은 무의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무의식의 심연에는, 심연, 깊을 심자잖아. 그러니까 가장 안쪽, 가장 깊은 곳에는 원초화라 해서 지금 이 분이죠. 원초화라는 게 지금 존재를 하는 거고, 가장 심연의 원초화. 그 다음에 무의식하고 의식, 그치? 의식이 지금 여기고 무의식이 여기잖아. 여기에 걸쳐서 자와 초자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는 여기 있고 초자는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의식에는 뭐만 있어? 무의식에는 원초화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서 있는 게 초자랑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이 초자가 영어로는 슈퍼죠, 슈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초 무슨 이론 또는 초 어떻다라고 하면 그걸 뛰어넘다,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가 만약에 어떤 걸 파악하는데 글을 쓰는 거야. 글을 쓰는 과정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해서 다시 쓰거나 고쳐 쓰는 내용을 하고 있어. 그런 거는 인지 위에 인지가 있다 해서 초인지, 슈퍼인지, 상위인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아도 초자아라고 돼 있잖아. 자아를 뛰어넘는, 이렇게 보시면 기본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초화라는 것부터 설명하네. 이 원초화라는 건 성적 에너지, 우리가 보통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신 요소이고, 반면 자아라는 건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화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라는 건 도덕률에 따라 원초화를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 요소. 그러니까 보세요. 원초화는 선천적인 거야. 그러니까 타고난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 자아라는 건 외적 상황, 뭐 사회적 제약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것 때문에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됐던 이 본능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거야. 충족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자아 위에 초자아는 이러한 원초화 욕구를 뭐 하는 데 있어? 억제하는 포인트가 있다. 왜? 자아 위에 초자아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조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요소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단의 프로이드가 얘기한 정신분석의 주장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럼 의식은 정신세계에서 일부분, 아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빙산일각이랬지. 나머지는 전부 다 무의식의 세계에 있고, 이 무의식에 있는 게 원초화, 자아, 초자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 그래서 원초화는 무의식의 심연,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무의식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인 정신 요소인데 비해서 자아라고 하는 건 무의식과 의식에 걸쳐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욕구라는 걸, 본능적 욕구죠, 이 원초화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충족시키려는 게 자아야. 근데 자아 위에 존재하는 상위, 슈퍼자아, 초자아는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얘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점이야. 근데 차이가 뭐냐, 얘는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하려고 했죠. 얘는 초자, 자아 위에 상위 자아기 때문에 도덕에 따라서 욕구를 뭐 하려고 해?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각각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문단으로 갑시다.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 상호작용이 한데 성격을 형성한다. 가령 예시죠. 여기부터는 이 역동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예를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원초와 본능적 욕구가 강할 때는 본능적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 성격이, 초자아가 강해. 그럼 아까 초자아의 키워드는 억제였지.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려는, 왜? 이 엄격하게 도덕에 따라 뭐 하는 거야? 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초자아잖아. 그래서 원칙주의적 성격이, 그 다음에 자아는 원초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본능, 욕구, 여기에 해당하는 게 원초화라면, 정반대에서 이 본능적 욕구를
뭐에 따라? 도덕에 따라 억제하는 역할하는 게 초자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초자아가 작용하면 원칙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극단으로 가면 충동 집착적인 성격이 되는 거고, 이 중간에서 이 둘을 조정하는 역할, 얘와 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본능적 욕구인 원초아와 도덕을 통해서 억제하는 초자아가 뭐 되겠어? 조정을,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어지겠지.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요소의 균형이 깨져. 그쵸? 불안감이 생기는데,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방어, 그렇지, 얘가 깨져버리면 불안감이 형성되는데, 얘를 뭐를 통해? 이 본능적 욕구가 지배하는 원초와의 무의식 영역이죠. 이 무의식에 있는 방어 기제가 얘를 지금 조절하려고 하는 거지. 그 방법으로 억압이나 승화가 있다. 억압과 승화를 찾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억압이라는 건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거고, 승화라는 건 그런 욕구를 예술과 같은 가치 있는 활동으로 바꾸는. 그래서 얘가 불안감이 들었을 때는 억압이나 승화를 통해서 발전시킨다는 얘기죠.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개인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 형성에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을 형성하는데, 원초아가 강하면 본능적 욕구의 충동적 성격이 발현이 되고, 초자아가 강할 때는 엄격하게 도덕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해?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칙주의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자아는 이 초자아와 원초아 사이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왜 깨져? 자아가 없어서 깨져버리면 불안감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디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방어 기제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라는 건 억압과 승화가 있는데, 억압은 무의식으로 욕구를 억눌러서 다시 내리는 거고, 승화는 이 욕구를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시켜서 올리는데, 얘는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거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인 성격이 달라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프로이드에 대한 마지막 문단이네요. 이러한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와의 욕구나 본능적 욕구죠.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 성인의 정신질환은 어린 시절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이다.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왜? 욕구, 이때 욕구랑 관련돼 있잖아. 해소되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어디에 남아있겠어? 당연히 원초하니까 무의식에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해소를 해줘야겠지.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강과한 무의식, 기존의 이론이 누구겠어? 아까 분트라고 보시면 되겠지.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훨씬 넓혔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누구다? 프로이드의 문학사적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이 중요한데, 해소되지 않은 욕구는 언제까지? 성인이 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걸 의식으로 끌어내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결론적으로 기존에, 특히
분트 같은 사람의 이론이 어디에 초점이 있었어? 의식에만 있었지. 근데 거기에 무의식은 간과됐었는데 걔를 추가해줬다는 포인트가 있다. 그 다음 남은 단어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를 들고, 그럼 프로이드랑 융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드와 달리 융은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 에너지의 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는 쉽게 얘기하면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돼 있고 그걸 끄집어내서 해소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융은 그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야.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능력을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되는 게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융은 정신세계에서 가장 바깥쪽에는 의식, 지금 이쪽 얘기하는 거죠. 이런데 의식이 있는 거고, 이 의식의 안쪽에는 무의식,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의식이야. 여기도 무의식이야. 근데 얘는 개인 무의식이고 얘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래서 의식이 맨 바깥에,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 그 다음 집단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의식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인간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의식은 뭐다?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야. 여기 그래서 이 의식에 뭐가 존재합니까? 자아라는 게 존재. 이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뭐 한다? 교류. 의식을 지배하면서 무의식과 교류하는. 그럼 무의식의 세계 아까 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의 무의식이 있었죠.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서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자아에 대해서 억압된 또 하나의 나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세계에 뭐가 있다? 자아가 있는 거고, 이 자아는 인식의 영역인 거야. 근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의식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인식에서 배제된 건 무의식 영역에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 무의식 영역 중에서도 그림자가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또 하나의 나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무의식.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은 자기가 의식으로 발산하고자 했는데 못된 거. 근데 집단 무의식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 원초화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기에는 진화를 통해 축적해온 인류의 경험, 이 원형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 타고난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은 무의식을 어떻게 얘기했냐?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의식에서 해결되지 않은 원초적 욕구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걸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서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융이라는 사람은 이 무의식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창조적 에너지가 발산되는, 생기는 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성을 더욱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돼. 단순한 무의식 영역에서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융은 정신 분석을 보면 정신세계는 맨 바깥에가 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자아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안에가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 이 개인 무의식은 자아에서 해소되지 않은, 발산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 안에가 집단 무의식. 이 집단 무의식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 무의식의 영역에 뭐가 있다? 그림자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림자는 또 하나의 나다.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리고 그 개인 무의식 안에 그림자가 있는데 또 하나의 나다. 집단 무의식은 원형 그대로 보편적 무의식,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그래서 공포식 같은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이네요. 3문단. 융에 따르면, 내가 아까 말했지, 융에 따르면, 뭐 프로이드에 의하면, 요런 말이 나오면 주장이야. 주장.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라는 게 존재한다. 지금 보시면 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의식의 세계에서 자아가 존재하고 개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림자가 존재했어. 이번에 집단 무의식의 세계에 자기가 존재한답니다. 이는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 집단 무의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근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개인의 근원적.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서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이 자기가 어디 있댔어? 집단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의 심연이라는 건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도 있고 집단 무의식도 있잖아. 근데 어디가 더 안쪽이었어? 그치? 집단 무의식이 더 안쪽이니까 개인 무의식보다 더 깊은 곳,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그래서 우리 요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의식의 세계에서 자아가 있는 거야. 개인 무의식의 세계에 그림자가 있는 거야. 집단 무의식의 세계에 자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관계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기를 발견하면, 그럼 집단 무의식이라는 심연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지.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왜? 자기를 발견했잖아. 자기 무의식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무의식을 발견했으니까 다른 사람과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자기를 발견하면 뭐가 된다? 고유의 상태, 그걸 우리가 개별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건 결국은 뭐야? 그치?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 자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상호작용이야. 그럼 자기를 발견하면 고유의 모습, 개별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개별화의 과정이란 말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대면하게 되고, 그치? 맨 바깥에 지금 뭐가 있었어? 의식의 세계에 자아가 있었죠?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고 고유적인 개별화가 되려면 집단 무의식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개인 무의식을 만나는 거야. 거기에서 그림자를 만나게 되고, 좀 더 심연으로 들어가면 집단 무의식에 자기를 발견하게 돼서 고유화, 개별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인 그림자가 대면했지. 그러면 봐봐,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가 맨 바깥에, 그 안에 개인 무의식에 가면 그림자, 그 다음에 그 심연에 가면 집단 무의식에서 뭘? 자기. 그게 뭐다? 내면의 성숙,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고유적인 상태의 개별화가 되는 거다. 그게 뭐다? 개인 내면적 성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무의식의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게 융의 특징이야. 그래서 의식은 자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자아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상호작용하다 보면, 좀 더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집단 무의식의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한 건 자신의 타고난 고유적인 특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개별화라고 하는 거고, 개별화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인 내면적 성숙을 이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또는 찾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 개별화 정신 균형 과정, 개별화 과정. 그래서 처음에 1단계에서는 자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디다? 의식의 세계야. 그 다음에 누굴 만납니까? 그림자를 대면하는 건 개인 무의식의 세계야. 그 다음 집단 무의식에서는 여러 원형들, 그 중에서도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의식의 시면, 왜? 이게 자아면, 이게 개인 무의식, 이게 집단 무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시면, 무의식 중에서도 시면, 안쪽이란 깊은 쪽이라는 거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와 그림자, 원형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게 뭐야? 고유적인 특성을 알고 상호작용하게 되니까 개별화가 되는 것이고, 그 개별화가 되면 내면은 성숙하게 되고, 그 내면을 성숙했다는 건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다, 찾았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요 표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특징.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 지문의 프로이드와 나의 융의 견해, 이런 것들은 비교해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한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그래서 얘가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다, 가와 나는 모두 그러면 공통점이고,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이론, 융은 분석 심리학. 프로이드는 의식과 무의식을 나눴는데 의식에는 자아와 초자, 무의식에는 자아와 초자.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 있다라고 아까 표현이 됐죠. 그리고 무의식에만 있는 게 원초하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이 무의식에 이 초자나 자아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이 무의식의 세계에 있댔지. 그거를 끄집어내서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분트와 달라진, 좀 더 발전된 무의식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융은 다루기 시작한 수준이 아니라 이 무의식을 굉장히 깊게 바라봤다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의식의 자아가 존재하고,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가 존재하고, 집단 무의식의 원형 또는 자기가 존재하는데, 얘네가 뭐 하는 거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게 뭐다?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식이 먼저 그림자를 만나고 그림자가 자기 원형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댔어? 이런 걸 개별화라고 한다. 내면적 성숙, 자기 정체성이라고 한다. 벌써 세 번째 얘기가 되네요. 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렇게 보셔야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 이런 게 방금 나와야 된다 했죠. 근데 뭐도 해놔야 돼? 차이점도 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 첫 번째,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쵸? 이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상반된 평가는 우리가 공통점으로 이걸 얘기할 수도 있고 차이점을 얘기할 수도 있어. 왜냐면 어쨌든 둘 다 무의식과 의식을 다 다뤘기 때문에. 근데 좀 요런 점에 초점을 맞추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왜? 기존의 가는 분트와의 차이점이고 융은 또 프로이드와의 차이점이죠. 답은 2번. 3번,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한 프로이드죠. 근데 물론 뭐야, 융도 설명했어. 근데 융은 훨씬 더 그걸 확장해서 넓게 이해하려고 했던 관점이란 얘기지. 인간의 정신질환을 분류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런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주제 통합, 주제가 같단 얘기야. 근데 입장, 견해가 다른 글을 지금 융하고 프로이트를 갖고 왔다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이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했네요. 1번. 분트는 정신, 그치, 의식만 바라봤는데 프로이트는 여기에 무의식까지 추가했다는 얘기고,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을 지배받는 존재, 비합리적인 존재,
가능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근데 오히려 얘가 더 강하다 했어. 무의식만을 얘기하는 건 원초와, 그 다음에 의식의 세계랑 무의식을 같이 하는 게 초자아랑 자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프로이트는 원초화가 강할 때 본능적 욕구, 그쵸? 원초화 본능적 욕구야. 근원에서 세 가지 정신, 원초화, 자아, 초자아. 근데 이 둘은 의식과 무의식의 가치, 얘는 무의식, 요렇게 얘기를 했네. 5번,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와 아니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었지.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뭐 있었어? 억압과 방어 기제가 승화. 근데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 성격 형성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와 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그냥 무조건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야. 그래서 그냥 이 둘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부를 해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 생각보다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학교에서 내신을 본다는 건 이 표 앞에서 얘기했던 표만 외우시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야. 근데 말장난은 가능하겠지. 뭐 의식의 세계, 뭐 자아가 있다든지, 또는 개인 무의식의 세계에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말을 뭐 자기라든지 원형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연결을 잘못해놓은 걸로 낼 수는 있겠죠, 말장난을. 적절하지 않은 거. 기독교인다운 원격한 생활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집단. 보세요, 엄격한, 아까 뭐가 포인트였어? 그치, 초자. 왜? 초자는 도덕을 바탕으로 억제하는 게 기본이었지. 근데 억제가 너무 강해지면 뭔 원칙주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경건한 집안은 원칙주의 충분히 가능하겠고. 2번, 자유분방하대. 그러면 이거 뭐야? 원초합니다.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반항해서 불안감을 느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원초아가 엄한 아버지, 이건 억제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초자와 원초아가 갈등을 겪은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조정했어야 돼? 자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반항을 했다는 건 조절을 못한 거지. 그래서 불안감이 생겼어. 그러면 뭘 해야 돼? 그쵸, 방어 기제가 작용해야 돼. 승화나 억제. 그래서 잠재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왕성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발휘했어. 그럼 뭐 한 거야? 승화시킨 거라고 봐야겠지.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 심한 우울증을 경험했다. 심한 우울증은 부정적인. 그럼 얘는 뭐야? 그치, 오히려 불안감과 동일한 거니까 얘는 이게 동일하게 나타난 거네. 성찰적 글쓰기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 내면적 성숙이나 승화,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네. 답은 4번 이렇게 보셔야겠네. 프로이트는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에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융은 이를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보겠군. 요게 틀렸죠. 얘가 융이 만약에 이걸 자와 그림자가 통합된 걸로 보면 어떻게 돼버려? 그치, 집단적 무의식으로 가서 자기를 발견하고 개별화 또는 내면적 성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의 발견, 요렇게 가야겠지. 프로이드는 엄격한 집안분이 해세의 초자, 뭐 그럴 수 있겠고, 프로이트의 해세의 불안감, 아까 뭐 했어? 원초아랑 세모였죠? 초자아의 욕구를 자아가, 얘가 역할이 조정하는 거였잖아. 그걸 못한 결과 불안감. 그럼 억제 또는 승화라는 방어 기제가 작용되는. 프로이트는 해세의 황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로, 그 다음에 융은 이를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융은 헤세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을 자기를 발견하는, 그쵸, 내면적 성수. 그 다음에 모두 동의하는, 이런 게 뭐야? 공통점을 우리가 찾으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신분석에서는 자아의 역할이 뭐고, 분석심리학, 정신분석학은 아까 뭐였어? 원초아랑 초자아를, 그치, 조정하는 역할이었고, 여기서는 뭐였어? 분석심리학.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이 자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 무의식의 안에 있는 그림자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면에 가면 집단 무의식에 있는, 그쵸, 자기
원형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면적 성숙, 개별화, 그 다음에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5번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아는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정신분석학에선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분석심리학은 전혀 아니었고,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로만,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무의식은 개인적 경험을 초월했다. 이거는 어디에서만? 저기 융에서만 가능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안 됐지. 무의식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된 이런 거는 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억,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내면적 성숙, 정체성,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 이게 뭐야?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개별화의 과정. 또 다른 말로 내면적 성숙, 그 다음에 이 개별화 나왔잖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하는 거였지. 그래서 자아성찰, 무의식의 심연에 자기를 발견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 그게 개별화가 됐다는 얘기고, 개별화가 되고 나면 뭐랬어? 요까지 가는 거야. 내면적 성숙과 정체성. 의식의 확장을 통해 타인과의 경계를 허문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의식에 발견된 무의식의 욕구와 이런 것도 없었고, 무의식이 의식에서 통합되는 과정, 분화가 아니야. 분화는 오히려 아까 정신분석학에서 아까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나눴던 거지. 과거의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없었네요. 어휘는 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글은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아까 우리가 밑에서 정리했던 거죠. 첫 번째, 얘가 제일 이걸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이 개별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과정만 하는 게 아니야. 이 개별화를 자기 발견, 그 다음에 고유의 특성 발견, 개별화, 내면적 성숙, 자기 정체성의 발견,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인 걸 알고 푸는 게 또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어느 세계에 뭐가 있는지. 지금 보시면 융의 입장에서는 자아의 세계에 뭐가 있고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각각 뭐가 있는지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림이 있었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그래놓고 원초화부터 이 두 개는 걸쳐 있었죠. 의식과 무의식에. 그게 초자아랑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이 네 가지만 아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선생님 입장에서 단순히 이 글만 내기에는 쉽습니다. 왜? 시간 때우기 좋고 학생들을 시간 소모하게 만들기 좋고 낼 거리 확실하고 비교할 거리 확실하기 때문에 세네 문제 만드는 게 깔끔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걸 보기를 변형해 가지고 새로운 예를 주려고 한다면 그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좋은 지문이 될 수 있지만 그냥 그게 없다면 단순하게 시간 때우는 긴 지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신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정리할 때 제가 말한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말장난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